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문의 장로입니다. 오늘은 초보 신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갓 신으로 각성한 우리 초보 신님들을 위해서 교양 강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동서고금 모든 신들이 사용하는 물리법칙을 이해하기 위한 물리법칙 이해, 물리학 강좌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물리학 얘기만 들어도 지끈지끈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물리 이러면 미적분부터 시작해서 온갖 가지 그 상대성 역학부터 양자 역학까지 이 말만 들어도 그건 전문 수학자들이나 하는 거, 물리학자들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무슨 물리학을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리학이라고 근본적으로 그 모든 학문을 파고 들어가면 지끈지끈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적분을 다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만물의 원리들을 공식으로 다 풀어갈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라 그러면 골이 깨져서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냥 물리학자들이나 하게만 내버려 두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 삶의 원리들을 물리학에서 원리를 알면, 물리학의 근본 원리를 알고 내 삶의 방향을 되짚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또 치트키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으로 내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과목이라기보다는 신이 알아야 될 만한 교양 과목이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다. 그렇지만 재미삼아 물질 세계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물리학이다 라고 할 때, 그 물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잖아요. 만물의, 물의 원리, 물질의 원리이기 때문에 물질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신으로서 유일한 증명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뭐냐면 창조 행위예요. 신은 창조를 할 수 있어야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세상을 창조한 그 세상에 그 창조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신이잖아요. 창조주. 근데 창조를 못하면 신이 아니잖아. 알고 보면 근데 우리가 사실 다 창조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창조를 하고 있는데, 창조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각성을 못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신이었는데도 신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왔다가, 막상 신이라는 걸 내가 이제 인지를 했어요. 각성을 해서 아 맞아, 나 신이야. 그래서 이제 창조를 해야 돼 하고 창조를 딱 하려고 보니 막 골이 이제 지끈지끈 아픈 거죠. 왜? 창조라면 이것도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돼. 막 이제 막 그 과목들이 막 우리가 학교 하나 진급을 할수록 과목들이 늘어나잖아요. 새로 배우는 학문이 늘듯이 신이 되면은 신으로서 알아야 되는 또 학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라고 보면 또 이제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신으로서 내가 물질계를 창조해 나가는, 내 세상을 창조하는 물질 창조의 근본적인 그런 그 권능을 사용할 때, 이 창조의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면, 물질을 만드는데 원리가 이런 거니까 이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면 그냥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 제품을 사용하면은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그냥 그걸 뭔지 모르고 막 그냥 그 용도가 다른데 계속 쓰면서 나는 이걸로 잘 쓰고 있어 이러면 원래 용도가 아주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요즘 다 누구나 다 들고 있는 거지만 고급 기능이 참 많잖아요. 뭐 아주 메신저 같은 SNS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그 핸드폰 자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사용하고 그냥 다 묵혀두고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기술들인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게 많죠. 그냥 전화 받는 용도로만 쓰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고작해야 문자 보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핸드폰의 기능을 잘 알고 쓰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편리한 기기를 만들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를 모를 때는 그만큼 그 사용하는 맛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쓰는 데는 불편함 없다. 나는 뭐 이 물건은 내가 전화 받는 용도로만 쓰면 되지 하는 분에게는 더 이상 뭐 창조의 원리에서 더 교양감으로 이것저것 더 알아도 뭐 나는 뭐 되고 그만 안 알아도 된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이 강좌는 교양 강좌다.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에 핵심만 제가 오늘 좀 총정리편으로 모든 물리학의 물리 공식들, 물리 법칙들을 다 논할 수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다 언급을 잠시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다 깨부수기로 하나씩 뽀개기 시리즈로 나중에 다룰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수박 거달기로 그래 그런 거였고 나도 이제 좀 안다. 내가 양자역학이 뭔지도 알고 나는 뉴턴 역학이 뭔지도 알고 해밀턴 역학이 뭔지도 안다. 나는 알아 이 째씨야. 나는 다 물리학 알거든. 왜? 나는 신이니까. 나는 물질이 만들어진 근본 원리쯤은 난 다 알아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는 굉장히 천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으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질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끄달리지 않고 제대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면 그만큼 편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재미삼아 쭉 들어보시면 아주 유용한 강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물질 세계 창조에 적용되는 물리법칙 총정리 한 번에 끝내기.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적용되는 모든 물리법칙은 알고 보면 모든 신들이 사용하는 물리법칙이에요. 동서고금의 모든 신들이 사용한 물리법칙이죠. 그래서 이 물리법칙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로 수학 공식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근본적인 개념 정도만 툭툭 얘기하되 이 개념이 신호로서 물질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만 딱 알고 캐치하면 오늘 강의는 엄청나게 많이 건진 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나열을 해보자면 물리 법칙, 물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원리잖아요.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 물질이 생성되는 원리, 물질이 작동되는 원리. 이것이 물리인데 물의 원리, 물질의 근본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다 파악해 보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들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좀 찝어봤어요. 대표적으로 한 9가지 될 수 있는 동서양을 다 따지면 한 9가지, 천부경과 주역까지 해서 한 9가지 되고 서양 물리학적으로 7가지를 제가 쭉 적었어요. 그래서 요 7가지 또 나중에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뭐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뭐 공자, 뭐 논어, 뭐부터 시작해서 뭐 석가 붓다께서 얘기하신 그런 수많은 경전들이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알고 물리 법칙이에요. 물리 법칙을 철학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물의 원리를 다 기술한 거죠. 에너지 쪽 세계,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쪽의 원리.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양자 물리학이라고 얘기하는 미시세계 에너지의 원리들을 이미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 다 밝혀놓은 거죠. 그런 것들이 요즘 또 접목이 되고 있어요.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미시세계 원리들은 알고 보면 에너지 원리인데 이 에너지 원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그런 종교나 사상적으로 다 얘기해왔던 것들이다. 익히. 그런 것들이 물리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로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에너지적인 미시세계적인 양자 물리학 쪽도 현대역학으로 얘기하는 어떤 서양역학으로는 양자 물리학에 포함될 수 있지만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상적으로나 정신계 쪽으로 얘기했던 또 심지어 마음 공부라고 얘기했던 모든 영역들을 알고 보면 미시세계 영역인데 미시세계는 다 에너지 영역이고 이 에너지 영역들도 물리 영역에 포함된다. 물질의 영역이다. 이것도 에너지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영역에서 다 원리들이 있더라. 법칙들이. 그 2가지를 이제 딱 나눠놓고 오늘
뭉뚱그리하고 비빔밥으로 섞어서 핵심만 딱 정리한 총정리, 개념만 딱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깨기까지에는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많은 그 묵상과 실험을 하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득한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걸 다 깨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그죠? 미시세계의 어떤 그 물리 법칙과 거시세계의 물리 법칙을 대변했을 때 유턴 역학과 양자 물리학으로 나눠지지만, 이걸 또다시 얘기하면 종교와 사상으로 나눠지는 그런 동서양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은 또다시 알고 보면 미시세계 영역에서의 양자 물리학의 원리와 또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의 뿌리는 주역의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 주역은 또다시 더 들어가면 천부경의 근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합쳐보면 물리학이다, 이게. 그리고 그게 또 알고 보면 이렇게 파생된 게 종교 쪽으로 또 나가서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그 만들어진 게 있고, 철학으로 만들어진 게 있다. 그게 알고 보면 다 리 중에서 이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쪽으로 얘기되는 모든 것들의 원리들을 다 법칙으로 정리한 물리 법칙이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유턴 역학부터 얘기하자면, 물질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눈에 드러나는 물리적인 세계, 물질 세계. 그래서 666이라고 우리 흔히들 음모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6이라고 얘기할 때의 그 입자, 비로소 우리가 물질로 드러난다라고 할 때 입자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모든 물질들이 다 입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입자라고 비로소 불려질 때의 그 입자의 근본 정체는 육면체예요. 육면체. 앞뒤, 전후, 좌우 해서 육면체의 사방팔방으로 딱 그 형태가 갖춰진 상태, 그걸 입자라고 하잖아요. 그 입자로 드러난, 우리 눈에 드러난 세계, 그걸 거시세계라고 하는데, 이 거시세계의 모든 법칙들은 유턴 역학의 법칙에 이렇게 따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죠. 유턴 역학의 모든 물리적 법칙들은 유턴 역학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유턴 역학의 비중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유턴 역학이 무너지고 있고 양자 역학이 더 힘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양자 역학이 물리적인 세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세계, 종교적인, 철학적인 이런 영역으로만 그 늘 대해왔던 그런 어떤 정신 영역들, 종교 영역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알고 보니까 물질의 입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미시세계 입자의 근본 단위가 원자라는 게 있고, 원자의 움직임이 전자의 움직임으로서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면서,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해서 정리한 게 딱 나오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탄력을 받으면서 양자역학도 근본적으로 물질 세계에, 거시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거시 세계하고는 벽을 쌓고 어느 정도 일정의 타협을 거치면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양자 물리학의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거시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물질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유턴 역학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현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유턴 역학과 대체되는 양자 역학의 그 중간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턴 역학이든 양자 역학이든 이 모든 것들이 수학 공식을 가지고 미적분을 해가지고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께 할 그 이유는,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오로지 물질 세상을 창조하는, 내 물질계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팁만 얻고, 그거는 수학자들이 하고, 우리는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쓰면, 핸드폰 사용 방법을 알고 쓰는 것처럼 물질계를 창조하는 게 그만큼 좀 더 폭이 넓어진다. 그런 걸 알고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잔 우리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유턴 역학은 알고 있고, 유턴은 알고, 양자 물리학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는데, 혹시 해밀턴 역학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뉴턴 역학과 양자 역학 사이에 해밀턴 역학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해밀턴 역학이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 물리학자들이나 물리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기 시작하면은 고등학교 이후부터 배우는 과목 속에는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물리학에는 필수적으로 늘 등장하는 H자, 그 부호로 딱 그 상징되는 해밀토니안이라는 그 딱 기호가 있어요. 그게 해밀턴 역학인데, 이 해밀턴 역학의 그게 양자 역학의 씨앗을 제공해 준 역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를 좀 알면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본론에 쭉 들어가려고 합니다. 뉴턴 역학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힘이 작용될 때 그 힘에 의해서 질량과 가속도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힘의 그 상대적인 역학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을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연의 모든 속성은 인과율에 따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결과값이 나올 때는 이 최초의 원인값, 그래서 힘이 작용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됐느냐에 따라서 질량과 가속도가 변한다. 이게 이제 뉴턴 역학인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다시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으로 하면 이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론. 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예전에 힘이 이미 10억 년 전에, 45억 년 전에, 137억 년 전에, 뭐 30몇 억 년 전에 이런 게 작동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당연히 쭉 어떤, 우리는 몰라요. 근데 뒤에서 뭔가 날아오고 있어. 예를 들어 돌멩이가 날아오고 있는데 돌멩이가 나를 향해 정확하게 위치값과 속도에 의해서 이 정도 질량이 나를 향해서 뒤통수로 날아오고, 난 몰라. 그렇지만 반드시 이 정도 속도와 이 정도의 질량이 이 머리에 부딪히면 어떤 인과가 나중에는 반드시 제가 한 대 맞고 나면은 기절한다, 또는 피가 난다, 뭐 이런 인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예정이, 그 값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는 반드시 이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인과율이 딱 적용되잖아요. 내가 부산행 기차를 타고 탔으면 당연히 부산에 도착한다. 그거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죠. 기차가 나중에 탈선하고 뭐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인이 작동이 됐으면 이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는 당연히, 미래의 일이라도 당연히 이 결과는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뉴턴 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더 종교적으로 따지면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모두 운명은 다 결정돼 있다. 예전에 내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다 예전에 이 힘에 의해서 지금 이 결과는 예전의 힘 때문에, 그 과거의 나의 행동 때문에 현재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이제 딱 우리는 명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인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다. 그럼 바꿀 수 없다. 운명이다. 이건 my destiny. 이거는 결과가 확정된 운명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운명론으로 바뀌어버려요. 뉴턴 역학이. 인과율과 예정론과 운명론으로 종교적으로 바뀌고 철학적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발전을 하죠. 형이상학으로 가면서. 결과가 정해져 있은,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런 인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게 뉴턴 역학이라면, 해밀턴 역학은 이 결과가 딱 있어요. 결과점이 있고,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인과가 처음에 이런 시작점에서 이런 시작점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다. 요 두 가지 점을 딱 주어져 놓고, 여기 출발해서부터 여기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변수를 다 기술하시오. 이게 해밀턴 역학이에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이 결과가 단조롭게 이 결과가 딱 있으면 당연히 이 결과가 나온다. 이게 뉴턴 역학이라면, 해밀턴 역학은 이 결과, 시작과 이 결과가 있다면 이 중간에 발생되는 모든 변수 값들, 모든 에너지 값을 다 적어 보시오. 이게 해밀턴 역학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산을 간다, 차를 탔다, 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데 그 중간 과정 속에 내가 내릴 수도 있고 뭐 딴짓 할 수도 있고 뭐 오만 가지 결과를 가는 동안에 다양한 변수들,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내가 안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거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이 과정을 다 계산을 해서 이 갈 때까지의 모든
에너지 값들, 이 엔트로피, 발생되는 모든 엔트로피를 다 계산하시오. 이게 해밀턴 역학이에요. 재밌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뉴턴 역학과 해밀턴 역학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과값은 같다. 결과값은 같다. 조사를 해보니 아무리 수많은 변수가 뭐 여기서부터 갈 동안에 뱅글뱅글 돌고 막 그냥 오만 시행착오 다 겪고 막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갈 수 있는데 물리 법칙을 계산을 해보면 항상 시작점과 끝점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그 결과값은 같은 값이 나오더라.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좀 아니면 또 이게 그게 말이 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 모든 만물들이, 모든 물질들이 에너지 값이 주어지는 값에 따라 결과값이 나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변수들을 거쳐가면서 할 수 있는데 다 그 변수가 존재하는데 결국은 최적화된 점을 찾아서 최적화된 경로로 가장 최소치의 값을 가지고 가는 길을 찾더라. 이게 물리법칙이에요. 우리는 인과율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행동, 오만 행동 다 할 수 있는 변수가 많은데 내가 이 길로 갈 동안에 이 길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지. 이 길도 갈 수 있고 이 길도 갈 수 있잖아.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내가 이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생기는 모든 변수들을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결론점의 그 에너지 값은 최적화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소값을 찾으려고 한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갈 동안에 효율성을 따진다 이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더라 이게. 그걸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쓰는 말이 있어요. 가성비를 따져요 우리는. 가심비 따지고 가성비 따지고 그러면서 온갖 가지의 효율성을 따져요. 모든 우리 삶에 항상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는 효율성을 따져요.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 효율적이냐의 기준을 내 가심비로 따질 거냐 가성비로 따질 거냐 이런 정량적 정성적 분석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효율성의 가치를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 그렇고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더라. 가심비를 따지든 효율성을 따지더라 이거죠.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되어 있으면서 최소화되어 있는 경로가 가장 짧은 거리에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찾아가더라. 이게 물리 법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예요. 해밀턴 역학이나 뉴턴 역학이나 모든 원리 속에는 최적화된 길을 찾으려고 하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냥 뭐 막연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연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더라.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왠지 불편한 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건 낭비하고 있는데 라고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왜? 가성비가 떨어져 이런 식으로. 왜? 자연 법칙이 어긋난다 이거죠. 효율성을 따지는 것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그게 가심비냐 가성비냐 정량 분석이냐 정성 분석이냐에 따라서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추구하는 바는 효율성이더라. 왜 이걸 하지 했을 때 그 분명한 목적성에 대한 그것의 가장 최단거리 가장 집약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만물의 원리더라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되죠. 핸드폰을 가지고 나는 핸드폰을 벽돌로 쓸 거야. 나는 망치로 쓸 거야. 나는 뭐 무슨 거울로 쓸 거야. 이렇게 용도에 어긋난 용도로 우길 수 있지만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알고 나면 창조에 그만큼 효율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를 깨달아 보자는 거죠. 하지만 그 근본 원리, 이제 마지막 제가 이렇게 결론쯤에는 분명히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중간에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아니, 창조의 세계가 내가 신인데 이래 만들든 저래 만들든 효율성이 있든 없든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만들면 다 옳은 거지.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효율성이죠. 그분에게는 그게 효율성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가심비 최고면 된 거지. 돈을 아무리 써봐야
뭐 돈 많이 쓴다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로 나는 따지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이 만족한 게 최고야. 그러면 끝난 거죠. 그게 효율성이에요. 알고 보면.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모든 것들은 다 효율성을 따진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 갈 때는 이것조차도 다 이해되는 다른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창조하는데 행위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많으면 복잡하고, 아우, 뭐, 그냥 신인데, 그냥 대충 살아도 신 아니야? 맞아요. 대충 살아도 신이에요. 그런다고 잘못될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쯤에 들어보시면 충분히 납득될 만한, 몰라도 되는데 내가 이걸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 아무 문제 없어요. 신으로서 창조행위를 하는데 사실은 뭐 특별히 뭐 장애가 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알고 뭐를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였다가 뭐를 모르는지 아는 상태, 그러면 모르는 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잖아요. 기능을 전혀 다르게 쓸 수 있다니까. 그죠?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난생 처음 물질들 보고 나면은 막 요강으로 막 그거를 줬는데 막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머리에 쓰고 다닌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용도 다르게 써도 문제 없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써서 자기 가심비가 높으면 그것도 답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물리 법칙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내 가심비, 가성비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창조를 하는데 좀 덜 버벅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교양 과목이다. 필수 과목은 아니다. 이거 모른다고 신이 못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들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가심비든 가성비든 효율성을 따지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피보나치라는 과학자가 조사를 해보니 만물이 만들어질 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더라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일정한 비율로 얘들이 형태를 가지는 게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물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더라. 해바라기부터 모든 만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돌연변이처럼 그 피보나치 수열과 벗어난 다른 형태를 가진 그런 존재도 있지만, 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 일정한 그 배열을 따르더라. 그 배열을 가져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화되면서도 가장 집적도가 높은 구조화를 완성할 수 있더라. 그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알고 보면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만물이 만들어질 때 가장 단기간 또는 가장 효율적, 가장 집적도가 높은 형태로 구성이 되면서 서로 중복되더라도 이 중복이 가장 겹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안정화되게 서로 맞물려서 딱 자기들끼리 들어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융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배열 공식이, 패턴이 있더라. 그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피보나치 수열에서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앞에 두 자리를 합치면 다음 숫자가 당연히 나온다. 이게 가장 안정적인 그 구조화되는 과정의 그 수열, 배열이더라. 앞에 두 개를 합치면 다음 숫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내가 안정화되는 거다라는 원칙을 알고 행동하면 그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질 때는 모든 게 다 그런 수열에 따르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자리, 그러니까 0부터 시작을 해보죠. 0이 있고 1이 있죠. 그럼 0과 1 두 개를 합치면 다음 숫자는 뭐가 돼요? 1. 그죠? 그 다음에 0 하나 빼고 1과 그 다음 숫자 1을 더하면 2가 되죠. 그래서 1을 더하면 또 2가 되고, 그 다음에 1과 앞에 0, 1 빼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앞에 숫자 두 개를 더하고 다음 숫자가 나오고, 그 두 자리를 계속 더하면 계속 그 다음 숫자들이 나열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형성된 것들이 다 보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그런 패턴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일정한 그 패턴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원리가 알고 보니 효율성을 따지면서 그렇게 되더라.
그래야 가장 집적도, 밀접도, 가장 이렇게 촘촘하게, 가장 서로 간에 배치를 할 때 안정성 있게, 가장 구조화될 때 안정화된 구조를 가지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배열을 따라야만 그렇게 만들어지더라, 숫자가.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다음 5, 5하고 3하고 다음 8,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늘어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의 배열 공식인데, 알고 보니 모든 만물들, 제가 이걸 다 나열해 드리려면 너무 많아요. 만물이 다 그래요. 모든 만물의 배열 공식이 다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되는 공식에 따라서 일정 패턴을 보이는, 이건 원리를 알고 보면 가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가장 촘촘하게 배열되기 위한 구도가 그 나열되는 숫자를 따랐구나. 그리고 1대 1.1618이라고 하는 그 비율,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절묘하게 다 구성되는 게 모든 만물의 구성비예요. 구성비가 또 그렇게 되더라. 이게 다 피보나치 수열을 조사하면서 피보나치가 그까지 밝혀낸 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알고 보면. 만물, 물질에 대한 근본 원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수열로 계산한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안정화되려고 하는 그 형태를 따르니까. 자, 그런데 이 피보나치 수열까지 좋아. 그래서 만물은 다 피보나치 수열의 입각에서 그렇게 다 배열로 늘어나고 또 그렇게 구성되는구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열이 구성되고 또 이렇게 만물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그까지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만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만물이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패턴이 그렇게 존재하고, 피보나치 수열의 입각에서 서로가 결합할 때 가장 최적화되는 구조를 띠게 되더라. 구조화될 때가 중요해요. 구조화를 시켜나가는 게, 물질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만물이 구조화가 돼야만 만들어지거든요. 원자와 원자끼리 결합을 했을 때 분자가 되는데, 분자만 한 개 분자가 있어갖고 물질이 안 돼요. 분자들끼리 모여서 분자들끼리 분자 구조식으로 분자 간에 구조화돼서 분자가 계속 모여 들어가지고 촘촘하게 육면체 같은 그런 그 모양을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분자 구조화되는 과정이 피보나치 수열에 따른 안정적인 구조의 기본적인 입자가 되는데, 그 입자가 딱 됐을 때, 제가 여기서 빠졌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딱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 모든 이 666 세계라고 얘기되는 이 만물은 다 육면체로 구성되는 물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계는, 우리의 물질계는 탄소 기반의 물질들이에요. 우리 모든 만물이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만물은 다 탄소 기반의 물질들이에요. 전부 탄소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탄소가 그만큼 중요한데, 탄소라고 하는 이 원자가 몇 개가 모이면 물질로서의 의미가 있는가를 정의한 게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1몰이라는 단위를 써요. 몰 단위, 1몰. 1몰이 되려고 그러면 6.023개의 탄소 원자를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야 1몰이라고 하는 탄소 입자에 비로소 물질로서 드러나는 입자라고 할 때 그 단위가 1몰인데, 그게 한 12g 정도 되는 그런 질량으로서의 무게가 딱 드러나는, 질량이 비로소 우리가 입자라고 얘기되는 질량, 그게 1몰 단위로 하면 12g이 1몰이죠. 그게 되려면 탄소가 얼마? 6.023개 곱하기 10의 23승의 원자가 모여야, 탄소 원자가 모여야 12g 정도의 물질로 드러나는 물질계다. 그러니 이 물질계가 얼마나 많은 탄소 덩어리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탄소 동위원소 또는 탄소 기반의 다 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탄소가 원자 기호가 6번이에요. 6. 6이라고 하는 게 뭐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의 수 다 6이기 때문에 666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탄소 기반의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데, 탄소의 이게 그 모양도 육면체, 육각으로 표현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탄소 기반의 동위원소라고 탄소 기반의 원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결국은 단위가 탄소들이 그만큼 모여야 1몰이라는 단위가 기초 단위의 물질계의 표현을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듯이 어쨌든 간에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야 입자가 되는데 그 입자의 근본, 우리가 모든 말하는 입자들은 이 입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려면 다 구조화돼야 되는 거죠. 구조화되고 있다. 자, 이 구조화되는 속에서 제가 오늘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벌써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편법으로 결론만 얘기해. 빨리 좀 어떻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뭐야 해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더 궁금한 분을 위해서 잠시 더 이론 강의를 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론 강의라는 게. 왜냐하면 물리학이라는 게 워낙 분야가 광범위하고 깊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해 드리려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깝깝해질 수 있어요. 막 옥텟 규칙 얘기하고 막 아보가드로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부터 양자 물리학의 막 불확정성 원리부터 이런 거 다 들어가면서 얘기해 드리면 머리가 지끈지끈 또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머리도 좀 식힐 겸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신으로서 물질계를 창조해내는 근본 원리만 빨리 얘기해 주고 다음 얘기는 들어보고 싶으면 들을게. 그러니까 원리만 얘기해 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서 어쩌라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근본적인 그 신의 입장에서 자신만의 물질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내가 만든 세상이죠. 결국 결론은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내가 만든 세상이 7이라고 하는 천부경으로 얘기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한다면 육면체라고 하는 물질계가 비로소 입자가 생겼을 때 그 입자의 주인으로서 내가 딱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7이잖아요. 이 7의 상태에서 내가 딱 눈을 떴는데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처럼 나 혼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을 살 수 있고 내 맛에 취해서 내가 아무 물질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왜? 7로서 나는 계속 7을 만들면 돼. 나만의 세상이, 그것만이 내 세상이니까 나만의 세상을 마음껏 만들어내면 그걸로 좋게요. 왜? 7로 살아가는 게 완전한 그 자체니까. 내 자신이 7이기 때문에 입자로서 나는 모든 입자를 내가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7, 이것도 7, 다 7이야.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7을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는데 이 7을 만들고 나만 즐기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다시 말해서 정신병 환자들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처럼 자기 세상에 빠져갖고 자기만 창조되어 있는 자기 세상에 자기만 누리고 사는 세상으로 7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신병을 걸려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그 자기 세계로 도피해서 뻐꾸기 둥지 안에 있는 거죠. 거짓 세상이라도 어차피 세상 전체가 거짓인데 내가 만든 내 거짓 세상이 나 혼자 살들 뭐가 문제였어. 아무런 사람들과 팔이 되는 작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7과 7이 만나서 8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계속 7만 만들고 있어도 돼. 자, 근데 제가 오늘 문득 또 이렇게 느낀 바가 있어요. 재즈 음악을 듣는데 아침에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오늘은 어떤 음악을 먹어볼까 하고 저는 음악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섭취잖아요. 에너지를 섭취하는 음악을 먹어요. 뭘 먹지 하는 것처럼 음악도 먹는데 뭐가 땡기지 하고 하다가 재즈 음악 평소에 제가 즐겨 듣던 그 재즈 음악 폴더가 있어서 그걸 틀어놓고 이제 쭉 들었어요. 듣는데 어떤 곡은 재즈 음악이 참 좋은 곡들이 워낙 곡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곡이 많으니까 그냥 랜덤으로 쭉 순서대로 틀어놓으면 그냥 어떤 곡은
내가 듣기 참 좋은 곡이 있고 어떤 곡은 좀 듣기 싫은 곡도 있고 막 이런 곡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 분류를 안 해놨으니까. 근데 오늘 이 음악을 듣는데 재즈 음악 어떤 곡은 좋은 곡, 어떤 곡은 별로 듣기 싫은 곡도 있고 막 그저 그런 곡도 있고 이런 게 쭉 있는데 하필 그 테마 중에서 한 대여섯 곡 흘러가는 테마가 다 마음에 안 드는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 그냥 꺼버릴까 하다가 재즈라고 하는 선율이 제가 좋아하는 선율이기 때문에 재즈의 선율은 좋은데 막 목소리나 막 얘기하는 지 멋에 빠져갖고 지 혼자서 우라우라 막 멜로디도 그렇고 막 악기 연주 다 기가 차게 해요. 영락 없이. 왜? 전문 연주자들이니까. 정말로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연주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요, 그들의 음악성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수많은 재즈 곡들 중에서 유독 그런 몇몇 곡들을 듣다 보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고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는 아티스트인데 그 아티스트가 자기가 정말 뮤지션들이랑 같이 기가 찬 연주를 하면서 현란한 연주예요. 연주를 잘해. 잘할 수밖에 없죠. 전문 연주자들이니까. 그러고 막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목소리고. 근데 뭐라 의미 없는 말들 막 내짓거리는 같은 애드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주들로 막 변주를 해가면서 하는데 제 속에 하나도 감흥이 안 오는 거죠. 들으면 좋다라는 느낌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그 소음 같은 소리,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소리는 좋은데 연주도 잘하는데, 목소리도 좋고 연주도 잘하는데 그냥 아무런 공감이 안 일어나는, 공명이 안 일어나고 아무런 거기에 감흥이 안 일어나는 음악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자는 소울이 넘치죠. 자기 소울이 충만해서 정말로 자기 그 영감이 뛰어난 자기만의 칠의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멋지게 연주하고 있죠. 정말로 멋지게 팍 연주하고 노래도 정말 잘 부르고 막 신나게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소울이 넘치는 연주를 하는데 듣는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연주를 듣고 감흥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전제, 내가 그렇다면 나에게 감흥이 안 오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저 그냥 막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 막 느낌, 막 그냥 소리가 막 너무 막 난잡해져 있는 느낌, 그런 거밖에 안 묻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죠. 듣고 있으면. 그게 문득 든 게 7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의 완성한, 자기만의 완전한 세상이에요.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죠. 우리가 신으로서 7들을 창조할 때 그런 마음으로 다 창조해요. 7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각각의. 그런데 8이 못 되는 거죠. 거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8이 안 되는 거야. 나만 좋은 거죠. 나 혼자만 막 좋아라고, 나 혼자만 떠들어대고, 나 혼자만 흥에 취해가지고, 나 혼자만 몰두하고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물질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다 좋아요. 그렇게 창조해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7이 만들어졌는데 정작에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고립되고 단절돼 있는 자기만의 7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떤 인디 영화나 무슨 그런 독립 영화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작자들, 그런 감독들 보면 자기 예술 세계에 빠져서 멋진 작품이라고 만들어대요. 그런데 정작에 그런 독립 영화나 그런 인디 영화들, 인디 밴드들, 이런 작품들 보면 그 예술성이 뛰어나고 소울 충만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관객들 반응이 없어. 관람객이 없어갖고 흥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만 즐겨. 자기들만. 그게 그들 세계, 7이라고 하는 그들 세계 속에서 그들끼리만 놀고 있는, 고립되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을 창조한 거죠. 근데도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내 이 훌륭한 음악성을, 내 이 좋은 작품을 왜 못 알아줄까? 이러면서 불만을 사람들한테 토로하죠, 세상에. 나의 이 천재성을 못 알아준다. 나의 이 예술성을 못 알아준다. 이러면서 자기가 불평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이 완벽한 나만의 정말로 소울 넘치는 이런 작품을 내가 만들었는데 왜 못 알아줄까? 왜 사람들이 내 얘기에
귀를 안 기울여 줄까? 내가 만든 세상을 왜 사람들이 즐겨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거기 안에서 그냥 딱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조를 정작 했는데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가 돼 있냐면 소통이라고 하는 공감이라는 채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오늘 핵심이 이제 드러나는데, 창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창조는 어떻게든 용도가 바뀌었던 지 멋에 취해서 지가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런데 창조의 근본 원리는 뭐냐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 혼자만 좋으면 가심비로서 내가 만족인데, 근본적으로 만물이 만들어질 때는 구가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8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육생 7, 8, 9라고. 6이 물질계에서 최초로 물질이 만들어져서 내가 7로서 온전히 독립할 수 있는데, 8이 되고 9가 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과 공감이 돼서 우리라고 하는 공감대가 느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딴 사람도 좋아하고 같이 좋아하고 즐기는 그걸 느끼면서 9로서 만족하는 창조의 끝판왕까지 끝까지 가면서 내가 만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 공감대가 늘어나야 창조주의 근본적인 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인정받아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창조의 본능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만물의 효율성의 원칙에서 입각한 창조의 본능인데, 나만 좋아라고 하고 있고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물질만 잔뜩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창조가 완성이 됐긴 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즐거움이 있느냐, 알고 보면 자기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왜 이 작품은 또는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뭔가 이것이 더 퍼져나가지 않을까? 라고 할 때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만든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이 내 관점에서 보고 있는 세상이죠. 내 관점에서 보고 있는 세상이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으로 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번역하는 행위, 번역을 해야 돼요. 내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좌표 전환이라고 하는데, 내 좌표를 전환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좌표로 보여질 수 있도록 좌표 변환을 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야 공감을 하잖아요. 그게 번역 행위예요.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번역하는 행위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말은 전라도 사람들의 그 방언 중에 이런 거시기 머시기 이러면서 그 거시기 안에 머시기 안에 뭔 말인지 알지 이러면 다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라도의 방언에 그 아주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거시기 머시기 하면은 다 알아듣는 그런 공감대가 있죠. 그 말을 거시기라고 해도 다 알아들어. 그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거시기 속에 번역되는 말이 다 이해되는 거시기로 다 아니까 거시기라고 해도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 거시기 맨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거시기 하면 사람들 몰라.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 거시기니까. 그 거시기 하면 다 알아. 거시기들끼리는. 근데 이쪽에서는 거시기가 뭐야 이래. 그러려면 외국인들에게는 거시기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책도 내주고 그 나라가 알아듣기 쉬운 문화로 설명을 해줘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번역 행위잖아요. 나의 창작 행위가, 나의 창조 행위가 내가 보는 세상인데, 내가 보는 세상을 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좌표 전환을 해준다는 말은 채널을, 에너지 주파수를 그 사람 주파수로 맞춰주는 것이고, 내가 언어의 표현이나 내 모든 생각의 그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을 번역행위라고 그래요. 번역을 해야 돼. 내 세상을, 내가 보는 세상을 타인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해주고,
좌표 변환을 해주는 주파수 변환을 해서 그 사람 진동수에 맞춰서 내 진동수가 그 사람 진동수에 맞도록 변환시켜 줘야 비로소 알아듣는데, 나만이 소울 충만해갖고 나 혼자 막 이러고 백날 있어 봐야 그걸 누가 감흥을 가지겠냐고요. 수상한 그녀에 보면 그 반지하 밴드 막 처음에 막 온갖 반지하 막 지 혼자 끝나고 난 다음에 드럼 콱채 그냥 막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마이크 그냥 확 집어 던지고, 으아 멋있어. 그럴 때 그러잖아요. 좋냐? 니들 이러고 다니는 거 집에서 아냐? 니들만 좋으면 뭐하냐?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려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소울 충만하고 지 혼자 막 떠들어대면 뭐하냐? 세상에서 자기 혼자 만족할 수 있어요. 창조를 했어. 그런데 지들만 좋으면 뭐하냐고. 공감이 되고 상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그 마음이 공명이 일어나서 진동이 그 사람과 융합이 되도록 공명이 일어나야지 그게 비로소 팔이 되는 거지. 니 혼자 칠 만들어 놓고 니 혼자 좋아 그러고 있어 봐야 그게 니도 좋냐? 아니요. 딱 수상한 거는 똑같이 그 대사가 나와요. 좋냐? 아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왜 이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나는 가심비 만점이야. 나는 뭐 그래도 좋아. 나 혼자 만족하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들은 제 얘기에 더 이상 뭐 갈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세상을 즐겨 봐주고 나하고 공감이 일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이게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분들은 그건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니 혼자 자뻑해가지고 니 혼자 그러지 말고 번역을 하라니까. 네 예술 세계를 훼손하고 네 주파수를 네 걸 아예 없애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번역에 중요한 게 뭐예요? 원본은 있다니까. 네 원본은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알아듣도록 번역을 하라 이거야. 좌표 전환, 좌표를 변환시켜서 네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도록 그들에게 맞는 주파수로 네 좌표를 변환시켜서 번역을 해야지. 그래 알아듣지. 이해되세요? 칠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칠은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 만왕만내 내 좌표가 수도 없이 변환돼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태로 번역돼서 전해진다고 한들 내 원본이 훼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왕만래 하지만 용변부동이다. 이거 천부경에 나와 있죠. 내가 수없이 많은 구로 만왕만래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내 예술세계, 나의 창조세계, 나의 작품세계, 나의 모든 인생의 그 창조행위들이 수많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되고 그들에게 맞도록 내가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맞도록 주파수를 만들어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과정 속에 내 걸 없애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 구독자님들 분 중에서 아주 좀 영성 레벨이 높으신 신님들 중에서 이제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고구마 지금 막 먹고 얹혔다. 너무 지금 불편하다. 뭔가가 지금 답답하다. 왜? 이 물리법칙을 알고 하라는데 마치 그러면 내 진동수를 낮춰놓고 소통을 하라는 얘기는 다 내 진동수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맞추라는 뜻으로 착각한 거죠. 만왕만내 하는데 내 원본 세계는 그대로 있다니까? 용변부동이에요. 내 원고고한 나의 칠세계를 허물어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진동수가 고유임계융합 진동에 내 작품이 그대로 있어. 근데 그걸 번역하라고. 번역은 수만 가지 만왕만내로 바뀐다니까. 그 언어에 맞춰서 그 소울이 감동하도록 그들에게 맞는 주파수로 변동시켜서 전달해주는 과정 속에서 내 에너지의 코어값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함없는 용변부동이에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주파수를 다른 사람 주파수에 맞춰서 그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내 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딱 딜레마가 온 거죠. 7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번역이라니까. 번역. 좌표 변환이라는 게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내 출판물이 수백 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수백 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게 번역이죠. 원본은 그대로 있다니까. 나의 정신은 하나도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근데 뭐다?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바꾸는 거예요. 좌표 변환. 주파수를 바꿔야 그들이 알아듣도록 내게 채널링이, 그들과 내가 채널이 같아지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들과 주파수를 맞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파수가 맞춰줘야 공감이 일어나지. 이해되시나요? 내 생각이 뭔지는 알려줘야 그들이 공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도 없애버리고 네 생각에 내가 다 맞춰서 끌려간다. 그럼 그들의 구에 나는 그냥 쓸려들어 사료가 된 거라니까. 그게 아니고 7이 고유값이 있어요. 나만의 고유값으로 그 구가 됐는데 그 구가 결국은 나의 아이덴티티로 번역된 내 세상이 구가 된 거예요. 6생이 돼서 7, 8, 9로 가면서 7이 8이 돼서 7끼리 연합을 해서 8이 된 그 8의 아이덴티티에는 9라고 하는 나의 용변부동이 그대로 있음으로써 만물이 결합하는 과정 속에 내 색깔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그 어딜 가도 내 색깔이 항상 나오고 있는 나만의 창조물이 9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번역하는 거예요. 좌표 변환. 내가 보는 세계와 타인이 보는 세계를 번역시켜주는 좌표 변환.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공명, 융합, 소통, 끌어당김, 이 과정까지 가는 거죠.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에는 끌어당김 법칙, 제가 얘기 드렸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시크릿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식대로 표현드린 것은 옥텟 규칙. 전자의 최외곽 껍질, 원자의 최외곽 껍질이 8개의 전자가 완성이 되고, 그렇게 그 서로가 딱 구축이 돼야 원자가 안정되는 속성을 가지는데, 그렇게 해서 전자끼리 수많은 결합하게 되는 근본 원리가 옥텟 규칙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전자는 움직임을 할 때 같은 진동수를 가진 전자끼리 결합한다. 그게 에너지 결합의 근본 원리예요. 끌어당김의 근본 원리는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주파수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내 좌표로서 혼자만 존재하는 7로서 나 혼자 막 그냥 혼자 세계에 자뻑에 빠져갖고 그렇게 아무하고도 소통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면서 내 에너지의 주파수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좌표 변환 체계를 거치면서 내 에너지 주파수가 그들의 주파수로 맞춰져서 그 에너지 진동수가 같아지도록 변환돼서 그들에게 번역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내 생각, 내 에너지 주파수가 그들 언어의 주파수로 번역돼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그들과 함께 융합되도록, 그들과 함께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 그게 번역 작업이다. 번역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만왕만내하는 중에 용변부동으로 내 것은 그대로 있는데 번역을 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작업이 소통의 기본이고, 그럴수록 끌어당김으로 나와 같은 주파수가 되도록, 그들의 주파수와 내 주파수가 같아지도록 맞춰주는 용도를 해서 그들이 끌려오고, 그 에너지 진동으로 끌려오는 주파수대로 만들어지는 속에 구조화가 일어나고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8로 완성이 돼서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 안정화를 거친다. 이게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편하다라고 느껴, 좋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안정돼 있다, 행복하다, 뭐 이런 감정들로 표현되는 과정 속이, 그게 다 구축이 됐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막 한 방에 쫙 써내려간 필기장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카톡에 제 카카오 스토리 요걸 하나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이거를 칠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카톡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이거 하나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이런 사진을 올리는 방법을 아직 잘 몰라요. 그것도 역시 뭐 제가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구조화되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것들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정리한 게 이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칭성과 좌우 변환, 그러면서 이 물질 창조가 될 때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좌표 전환이 일어날 때는
내가 보는 세계와 네가 보는 세계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보는 세계를 똑같이 저쪽에도 보도록 안내를 해주려면 좌표 변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환이란 말은 내가 보는 관점과 네가 보는 관점에서 똑같이 되도록 똑같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려면 좌우 대칭이 똑같이 딱 맞아야 돼요. 여기서 보나 같은 그림으로 봐지도록 대칭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렇게 딱 대칭.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좌표 전환이에요. 그들과 내가 대칭이 돼서 똑같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내가 보는 것과 네가 보는 게 똑같다라고 느껴지는 공감대와 그들과 같아지도록 좌우융합이 딱 일어나는 것. 그래서 대칭성과 좌표 변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로 그들과 함께 완전히 같아지도록 끼리끼리 모여지는 것처럼 같아지는 느낌이 딱 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벽하게 좌표 변환이 일어난 거죠. 그게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안정화된 과정까지 간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수학 공식을, 물리 공식을 얘기하면서 뒤에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얘기는 종합편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것만 오늘 좀 핵심을 집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자면, 내가 내 물질계를 얼마든지 창조하는 것은 칠로서 온전히 창조 행위를 뭘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지극히 세계적인 것으로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된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칠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칠이 구조화되고 끌어당겨지면서 점점 더 많은 원자들이 모여져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구조화되면서 만물이 형성되는 물질로서 딱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입자로서 결정체가 되기 위한 아름다운 구조화되는 결정체가 되려면 물질들이 끌어당겨져 와서 분자 간에 결합이 되는 구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혼자만 좋아서는 안 되고 좌표 변환이 일어나서 그들과 내가 진동수가 같아야 되고, 진동수가 같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공감이 되도록 내 얘기를 번역해서 들려줄 줄 알아야 된다. 나 혼자만의 전라도 방언으로 그 시기 뭐 시기 뭐 이러고 있으면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해요. 방언을 하지 마라. 방언을 해서 네가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네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하고 같다. 네 혼자 소울 충만해서 벨웰 얘기를 뭐라 하고 노래를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재즈의 노래를 듣는 것과 같다. 감흥이 안 오는데 방언하지 말고 그들이 알아듣는 주파수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선율로 다가가서 네가 창조한 세상이 이거야 라고 하는 좌표 전환이 일어났을 때 좌우대칭이 똑같이 네가 본 것과 똑같은 걸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번역해 주는 작업이, 그게 진정한 끌어당김의 근원이 된다. 그래야 물질 세계가 구로서 창조될 때 네만이 있는 칠이 아니라 구로서 창조된 하나의 온전한 네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너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네 작품 세계를 보고 즐기는 수많은 천만 관객, 1억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 인계융합 진동이 나 혼자로 끝나는 칠이 아니라 구가 되도록 수많은 영역 확장을 해나가는 작업 속에서 수많은 칠들이 공감을 하면서 끌어당김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융합이 되는 속에서 분자 구조화가 될 때 제가 얘기했던 피보나치 수열의 입각에서 안정화되는 그런 그 구조 속으로 착 조밀조밀 할 때 효율성을 따진다. 가심비, 가성비, 그 효율성을 따질 때는 가장 최적화된 원리대로 모여드는데, 거기에 기본은 공감이다. 공감대. 공감대와 이 소통과 융합이 이루어져서 똘똘 뭉쳐져서 같은 진동으로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커져갈수록 그 물질 세계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진다. 이걸 한번 유념하시고, 고구마 많이 드셨던 우리 신님들, 내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내 작품이 근본적으로 칠이 존재해야 구가 되는 건데, 그 구가 되려면 번역을 잘해야 된다. 좌표 변환을 해서 그들의 주파수로 맞춰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로, 알아들을 수 있는 몸짓으로,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나 혼자만 즐겁다고 은혜 받은 방언으로 떠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줘야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다. 그게 창조의 근본 원리 속의 아주 핵심이구나.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두시고 앞으로 제가 펼쳐나갈 이 시리즈 우리 창조주 초보 신들을 위한 교양 강좌 틈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물리법칙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